네, 부동산 희노애락 편으로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뭐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재테크 관련된 내용도 다 좋고요. 이런 좀 내용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6번으로 연락 주세요. 2128-8566번 방송 마감까지 전화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또 분 먼저 소개해 드려 볼게요. 팩터 인베스트먼트의 신열차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작하기 전에 박사님한테 저희 몇 회째 방송이죠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저희 오늘로 지금 6회째, 예, 6회차 방송입니다. 한참 추울 때 만났는데 이제 뭐 봄바람이 불 것 같고 살랑살랑 이런 기분이 조금 드는데 봄이 오는구나 좀 체감하세요, 박사님?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나마 낫더라고요. 아, 오늘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요즘 뭐 따뜻해져서 네. 좀 좋습니다. 하나는 좋은데 또 하나는 안 좋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봄날을 조금 바라보면서 오늘도 재테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등기부 등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을 했습니다. 네, 일부러 조금 배워봤고 오늘 그 심화 학습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저희 깊이 있는 학습 오늘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번 네.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등기부 등본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민법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더 어렵기도 했는데 네네. 그 앵커님 어떠셨어요? 좀 어렵지 않았나요? 일단 뭐 용어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또 쉽게 또 풀어주시면서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의 자신감은 저희가 생겼어요. 일부 함께 하면서.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이제 함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용어라던가 기본적인 부분 약간 좀 복습하고 들어갈까요? 네. 네, 그렇게 하죠. 첫 페이지 한번 보죠. 네.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우리가 등기상 전부증명서. 네. 이제 말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등기부 등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표제부, 그렇죠. 갑부, 이제 을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표제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뭐 네.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면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구, 을구는 뭐냐면 이제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네. 소유권 중요하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모조리 다 보여주겠죠. 그게 을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소유권에 관한 사항하고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거 그런 건 다 소유권을 위협하거나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사항들이죠. 이런 갑구는? 것이.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갑구에서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외 권리 일례로 뭐 근저당이라든지 네. 뭐 전세권, 뭐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을구에서 보여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 표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핵심의 그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네.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어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아, 역시나 조금 다시 봐도 약간 생소한 뭐 근저당권, 질권 이런 용어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박사님. 예, 네. 근저당권과 이제 질권이 이제 중요한데, 네. 근저당권과 질권은 이제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죠. 해주셨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에 특히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것은 네. 저당권과 질권이에요. 그렇죠. 유치권은 여기 밑에 보지만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질권이 뭐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시계를 고쳤는데 시계 수리비를 안 줘. 그러면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질권으로 갖고 있겠다. 네. 그거는 동산질권이잖아요. 동산질권이에요. 그러나 그런 동산이 아니라 권리의 질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은행이 어디에 근저당을 가지고 있다? 네.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잖아요. 그 권리를 또 이렇게 담보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권리질권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저당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것, 근저당권부 질권 이런 거는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권리질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권리질권은 나타나죠. 그럼요.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나타나죠? 예, 네. 근저당권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런 조건이 되면은 그 부동산
네가 점거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주지 마, 인도도 안 해도 돼. 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게 해놓은 유치권이에요. 게 유치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어디 공사 현장 그런 데 가면 보여. 그러죠. 유치권 뭐 행사 이렇게.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유치권. 봤죠. 네. 그래서 이제 돈 안 주니 알았어. 이제 문 닫고 이제 유치권 행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치권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공시를 했습니까? 점유. 점유를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게 방법이군요. 그렇죠. 점유를 하다 보니 굳이 네. 등기부 등본상은 필요 없는 거죠. 등기라는 건 뭐예요? 다른 점유 아니면 등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점유를 유치권은 택했으니까. 이미 그죠. 네. 예, 공시가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 네. 저당권, 질권 요것이 이제 우리하고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뭐 유치권은 뭐 유치적 효력이라는 거고 아까 제가 유치적 효력 질권 말씀드렸죠. 그 시계. 그 유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당권은 유치하는 건 없어요. 그냥 내 집 팔겠다 그런 거죠. 사용은 네가 하되 네. 팔겠다 이런. 그래서 돈이나 우선 변제하는 네.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질권이 어떻게 보면은 한 수 위일 수도 있죠. 유치적 효력과 우선 그럴 변제적 수 효력을 다 있겠네요.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요런 정도로 이제 우선 좀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이고 질권이나 저당권은 계약이 있고 질권은 점유하면 되고 저당권은 부동산이니까 등기하면 되고 네. 그럼 다 공시가 이루어졌네요. 그죠?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저희가. 네네네. 유치권, 질권, 그리고 등기권 이렇게 조금 살펴봤는데 저당권. 이제 네, 저당권까지 살펴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또 실전에 좀 약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론에 대한 공부였다고 한다면은 네네.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펼쳐봤을 때 되게 자신감 있게 내가 이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지금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도와주세요, 박사님. 네. 이게 이제 등기상 전무증명서 말소상 포함한 집합 건물에 네. 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우리가 등기부 등본의 종류는 3개가 있다고 했어요. 건물 등기부, 네. 토지 등기부, 네. 아니면 이런 아파트나 이런 집합 그 집합 건물체. 건물 네. 등기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이 조금 어렵고 복잡하니까 이거로 제가 보통 선택을 한 저희가 거고요. 생각하는 아파트 이런 게 집합 그렇죠. 건물인 거죠. 예. 뭐 아파트, 뭐 다세대 주택, 네. 뭐 이런 것들이죠. 한 건물에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사는 거주하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그런 네.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이제 표제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표제보는 우선 아파트 한 동이 있죠. 그 한 동의 건물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건물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이제 표시가 되고요.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주소는 좀 지웠어요. 남의 거라. 그죠?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건물 내역 해갖고 건물은 뭐뭐뭐 하고 20층이고 뭐 슬라브 지붕이고 쭉 해서 몇 층까지 이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도로명 주소가 있어가지고 새로 도로명 주소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 이름 네네. 주소가 무슨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이제 두 끝에 번째 또 이렇게 도로명도 이런 걸 나와 보여주고 있군요, 있습니다. 형식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상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제부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한 동의 건물의 표시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저 네. 20층까지 있네요. 쭉 크기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 까지는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건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동의 건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 동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 이를 보여줘야죠. 들어서 있는 토지. 그렇죠. 그게 네.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됐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하고 그 소재 지번에 이제 서울특별시라고 하고 지목이라는 건 뭐예요? 지목. 땅의 용도라고 용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8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하면 집 짓는 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면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저 정도 되는구나. 21437 제곱미터. 우리나라는 제곱미터 써요. 평은 쓰면 안 돼요. 근데 평을 좀 쉽게 이해를 해서 이제 뭐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가 표시가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큰 동 말고 사실 동에서 내가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점유하고 이제 있는. 점유하고 있는 그 전유 부분의 건물 이제 얘기합니다. 네. 그런 전유 부분에 이제 건물이 이제 또 다시 작은 표제부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건물 번호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 건물 번호 이제 11층 1105호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조 85제곱미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85제곱미터는 평수는 25.7평 이러죠. 옛날에 그걸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네. 집이라 그래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집인데 이렇게 이제 건물의 표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땅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건물의 땅은 이미 얘기를 했는데 몇 평인지 몇 제곱미터인지 얘기를 했는데 네. 내 땅은 거기에 뭐
어느 부분이 내 땅인지를 알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네. 그거를 우리는 토지라 하지 않고 대지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대지권이요? 대지권 이렇게 표현. 그럼 네. 대지권에 왜 대지권이냐면 그 땅 크기는 아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비율 이렇게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대지권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1437분의 34 요 정도 비율이 제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물론 요 땅 이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정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4.12. 네. 예, 그다음에 이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대지권이 좋은 거죠. 다른 대지권이 있어요. 뭐 지상권 대지권 등등 그런 게 있는데 뭐 소유권 대지권이 좋은 겁니다. 확실히 소유한 땅이니까. 자,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한 내용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뭐 그냥 충분히. 네. 이제는 이제 수월했습니다. 부동산 얘기 안 해요. 뭐냐면 이제 권리 얘기예요. 권리 얘기로 들어갑니다. 권리는 네. 값고 울구고 우리가 네. 이제 얘기할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갖고 보시다시피 소유권에 관한 사항 딱 해서 처음에 이것이 처음에 어디를 보든 갑구는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보존 등기라는 게 나와요. 보존 등기는 처음에 이 등기부에 실제 출생 신고를 한 거예요. 보존 건물이든 등기요? 토지든 새로 나오면은 보존 등기라는 걸 처음 해요. 맨 처음에. 그렇죠. 네. 처음에 누구 거였겠죠. 그죠? 그쵸. 붕 떠 있는 건 없겠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보니까 1999년 훨씬 이전에 보존 등기가 된 거예요. 95년이네요. 예, 99년. 이게 네. 뭐냐면은 네. 옛날에 이 등기부가 장부 종이에다 썼어. 일일이. 예, 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9년 5월 25일 날 이거를 전산화 시켰어 이렇게. 아, 그때가 그래서 1999년 5월 25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유자에 대한 내용부터 보여줘. 지금 상황은 그래요. 네, 네. 물론 다 이거 위에 보존 등기는 있어요, 실제 거기 가보면. 네. 근데 이제 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95년 2월 27일 날 안 모 씨가 사신 거예요. 사셨어. 네. 여러 사람 거를 샀네요. 소유가 여러 사람 거를 그냥 딱 그러네요. 그렇게 샀어요. 등기 네. 원인은 어떻게 소유하게 됐니?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유자 안 씨가 이제 들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두 번엔 전거 이사를 갔네. 이 사람 소유자 안 씨가. 네. 그래 주소가 바뀌었겠죠. 주소가 바뀌었다는 건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순위번호 1에서 1-1해. 요걸 주등기, 요거를 다시 1하는 걸 부기 등기를 해요. 부기 등기는 등기. 이제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마이너한 사항들이 이제 저렇게 기록이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 주소가 변경됐으니까 그거 바꿔줘야죠. 이사 갔으니까? 그냥 네. 이사 갔구나. 전거 옮길 전자 거주할 거자 거주지를 전거. 옮겼다 그런 거예요. 예, 예.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참 그러네요. 이사 갔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걸 딱 보니까 좀 무섭다. 이게 이렇게 줄근 게 이거 빨간색이에요. 예. 빨간색으로 안 나오네. 이거 원래 빨간색입니다. 네. 빨간색 이렇게 없앤 거는 뭔가 없어진 것 같아. 그죠? 요거를 어려운 말로 주말이라래. 주말. 위켄드 주말 말고 뭐냐면은 네. 붉을주자야. 네. 붉은색으로 말소했다는 얘기예요. 주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소라는 의미군요. 예. 네,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냥 저는 달지 쓰고 싶은데 하여튼 그럽니다. 이렇게 주말을 했어요. 이렇게 딱. 이 얘기는 뭐냐면 경매를 들어갔다가 뭔가 경매가 어떻게 끝난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없앤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바로 보니까 2번 임의 경매 신청 등 등기 말소를 했네. 아, 경매가 들어. 왜 말소를 했을까 봤더니 등기 원인은 취하를 했네요. 아. 누가? 저 농협. 네. 농협 사람들이 내 돈 내놔 동부농협? 하고 네. 경매를 넣었는데 취하를 한 거로 봐서는 돈을 준 것 같아요. 아, 그죠. 해결이 돼서 다시 해결이 됐죠. 취하를 그래서 했다. 경매 네. 취하를 해버렸다는 네, 거죠. 그런 사연이 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임의 경매라는 말이 거슬리네. 임의 경매요? 임의. 네 임의대로 해봐. 임의는 그냥 하면 돼 내 마음대로. 임의는 내 자유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의미군요. 네. 내 마음대로 경매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의 경매예요. 이거 반대말은 강제 경매예요. 네, 네. 이제 어차피 용 하나 좀 정리합시다. 예,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임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조금 있어요. 임의 경매는 뭐냐면은 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이렇게 근저당을 딱 잡아놓잖아요. 돈 갚아 안 갚아? 그럼 바로 경매 들어가. 누구 마음대로? 내 임의로. 그러니까 근저당 같이 담보가 잡힌 경우에는 네. 임의 경매라래. 바로 경매로 들어가서 처리할 수 상가에서 있는.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담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네요. 임의 경매가. 담보 잡아놓으면 그렇게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강제 경매라는 건 뭐, 돈은 빌려줬는데 잡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법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소송해 그래. 그래서 소송을 했더니 딱 판결만 하나 주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저 김 누구는 신 모모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하는 판결문이 하나 딱 나와요. 네. 그거가 나와야 그제서야 이제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강제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법원에 그게 나와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임의는 진짜 판결문이 말 있어야 그대로 돼요. 임의로. 그리고 임의 경매가 더 신속하고 강력하죠, 그죠? 그럼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라는 것은 여기서 바로 아유 농협이 그냥 돈 빌려줬겠어요. 담보 잡고 했겠죠. 돈을 안 주니까 바로 경매 들어갔더니 네. 돈을 준 모양이에요. 그러네요. 취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다시 경매가 들어가는 사고가 나오네요. 또요? 근데 이번에는 네. 어느 분이 경매를 넣었을까? 그러게요. 어느 분이 경매를 넣었을까? 네. 아까 누가 넣었냐면 국민은행이 넣었어요. 국민은행이 넣었는데 네. 이 사람이 보면은 돈을 여기저기 많이 빌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아까는 조금 농협에서도 복잡하신 들어갔고 주인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은행에서도 국민은행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은행에서 K은행. K은행에서도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민은행은 국민들의 은행이에요. 고유명사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낙찰이 됐어요. 아, 결과 딱 낙찰이 됐는데 강모 씨에게 임의 경매로 결국은 낙찰이 돼서 넘어갑니다. 강목 씨가 그냥 딱 받아갔어요. 강모 씨가. 네. 아유, 강모 씨. 근데 저는 추정컨대 이 사람이 저 집을 낙찰을 받았을 때는 보통 경매를 하면은 네. 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자기 돈으로 다 안 해. 그래요. 네. 그래서 있어도. 그 경락 잔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딱 어이구 집 있잖아 담보가 있는데 당연히 뭐 60% 70%를 빌려주죠. 경락 잔금 대출을 받죠. 받나요? 저는 뭐 받지만 이 사람 분명히 받았어요 뒤에. 강모 씨께서. 그렇죠. 뒤에 을고 가면 나올 거예요. 아, 그러나 지금 나옵니까? 볼 필요 없죠. 우리는 네. 추정을 할 수 있죠. 추정이 저 사람 딱 맞은 거군요. 그러면 저 사람 경락 잔금 대출 받았겠네. 받은 것 같아.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이제 네. 한두 번 보게 되면. 네. 그 다음 이제 페이지를 봅시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다음 이제 페이지. 4번 경매 신청 그래서 낙찰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들고 있다가 또 다시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됐네. 파는 거죠, 뭐. 2001년에 바로 10월 15일에. 팔아버렸어요. 예. 뭐 1년 만에. 네. 네. 바로 그 박모 씨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박모 씨는 뭐 이제 한번 또 전거도 하고 중요치 않죠, 이러건. 근데 이분이 또 아주 얌전하신 분이네요. 별로 이거 가지고 뭐 담보를 잡진 않았네요. 이쁘게 네. 들고 계시다가 네. 2006년에 그냥 파셨어요, 이분은. 그죠? 이분은 또 5년 만에? 박모 씨는. 네네. 아주 여기서 이제 아주 착하신 분으로 등장해요. 파셨는데 네. 이번에는 누구한테 팔았냐면 공유자 해가지고 이 부부가 받은 것 같아. 공유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뭔가? n분의1씩 부부간에도 이렇게 해요. 네네. 나눠서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공유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받으신 것 딱 같아요. 반을 쪼갰네요. 그렇죠. 2분의 1로. 지분의 2분의 1을 네. 성 네. 아저씨가 받고 네. 2분의 1을 전 땡땡땡 부분이 씨가. 여성분을 받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죠. 뭐가 또 뭐냐면 있나요? 저 날짜가 얼마예요? 2006년. 6년 11월. 2006년에 이 등기부 등본에 하나 조금 살짝 변화가 생겨요. 뭐냐면은 어떤 걸까요? 2006년부터는 거래 가액 금액 적어 이렇게 됐어요. 거래가액 이대 3억 빚제부터는 거래 가액이 나타나요. 네. 그 전에 거래된 거래 가액이 안 나타납니다. 안 나왔어요. 그렇죠. 2006년은 이제 거래 가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실제 거래 가액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이제 나온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죠. 금액이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성씨 아저씨가 한번 또 옮겨도 가시고 뭐 도로명 주소가 있어서 뭐 그런 것도 또 표시가 되고 기재가 되고. 무슨 등기로 8-1 8- 부기 등기로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 그냥 크게 다루진 않아요. 이거 중요치 않아서.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분 압류라고 나온다. 또 빨간 줄도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네. 압류 벌써 무섭잖아요. 무섭죠. 가압류, 압류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군가 갔더니 저기 보니까 네. 교통지도과 뭐 이러네요. 동대문구 뭐 어디서 제가 추정컨대 살짝 느낌 오네요. 뭔가 벌금 교통지도과. 생긴 것 같아요. 네. 벌금. 그래서 압류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얼마 근데- 안 내셨길래?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내셨네요. 해제가 됐네요. 바로. 네.
그 다음에 또 지분 압류가 들어왔는데 아, 복잡해지네요. 이번에는 네. 세무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정도 안 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 또 세무 이과라고 하는 거 뭐가 보면 자꾸 저 세금 중랑구잖아요. 관계로 얽히네요, 이제부터. 중랑구잖아요. 그럼 국세는 아니네. 아니고. 국세 네. 아니면 지방세네. 지방세 대표적인 게 뭐야? 재산세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안 내서. 아마 그걸 안 내신 거 아닐까 이런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럼 한번 다음 페이지 보죠. 네. 이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또 뭐가 벌금이 또 날아왔네. 교통지도과에서. 약간 이랬습니다. 상습적인 느낌도 살짝 있네요. 했는데 교통지도과. 이제 여 뒤에 가서는 네. 이 12번 이 벌금 나온 것도 말소가 됐고 네. 오늘 내신 것 같아요. 됐네요. 해제됐어요? 아까 요 11번 아까 세금 안 낸 거 네. 이것도 해제된 거 그것도 보면 해제됐고, 세금도 다 내셨어요. 다 내셨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본 게 뭐냐면은 네. 갚고 본 거예요. 갑구. 소유권 위주로 봤어. 아, 맞네요. 네, 그렇죠. 소유권 네, 위주로 네. 쭉 봤어.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좀 복습을 해보죠 이 사람 스토리를. 처음에 안 씨가 들고 있다가 네. 매매를 해서 산 거죠. 그 다음에 안 씨가 이제 돈을 여러 군데 근저당을 설치해서 4군데 이렇게 마지막에는 일반 사람한테까지 담보를 잡아가지고 했어요. 4군데서 빌리다 보니 결국은 이게 사고가 터진 거야. 터졌어요. 그래서 먼저 농협이 한번 넣었는데 들어왔고. 농협 돈은 갚으신 것 같고 네. 그다음 국민은행에 넣었는데 이제 여기서 못 갚다 보니까 경락 이제 넘어갔는데 넘어갔어요. 누가 딱 낙찰을 받았냐면 네. 강모님이 이제 등장을 네. 하시는 거죠. 강모님이 이제 낙찰을 딱 다음 받으셨어요. 주인. 네. 근데 강모님은 경매로 낙찰을 받은 분인데 되게 경매를 낙찰받는 분은 자기 돈으로 100% 한다? 아니다. 은행에서 돈을 가져온다. 물건이 이제 네.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락잔금을 대출을 받아온다. 받으셨을 것이다. 네. 은행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해줘요, 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받으셨을 거다. 그럼 네. 뭐 은행이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날 근저당을 설정했을 것이다. 했겠죠. 근저당 네. 설정하고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거로 다 경락잔금을 대출해서 줬을 것이다. 아예. 근데 우리가 그 경매를 해보면요, 딱 그 물건이 내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예요? 소유권이. 바로 오진 않나요? 잔금을 청산했을 시. 그때 내가 소유자가 비로소 돼요. 내가 그 낙찰이 되는 그쵸. 거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거기 소유자가 된 시점과 네. 여기 근저당 설정한 조금 시점이 달라요. 같죠 거의. 완전, 받아가지고 바로 바로, 줬으니까 네. 같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능히 추측을 했죠. 이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셨겠구나. 네. 좀 봅시다. 보면 이제 을구는 이제 근저당의 세상이에요. 다 되게 보면 저 이제 읽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네, 거죠. 갖고 이제. 정리했어요? 네. 이제 돈 얘기 좀 해봅시다. 돈 얘기 좀 해보는데 아까 그 초장의 안 선생님, 네. 안 선생님이 여러 군데 돈을 꾸셨잖아요. 네. 추정을 했죠. 얼마나 했죠. 꿨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오나요? 꾸셨어요 네. 이번에 처음에 안 선생님 채무자 안 하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국민은행, 네. K은행. 결국 국민은행이 하셨잖아요. 밝혀지네요, 이렇게. 주식회사 아이고 국민은행. 네네. 저 번호는 이제 뭐 법인 번호라는 겁니다. 뭐 어디에서 그걸 받으셨겠죠. 네. 또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받으셨어요. 계속 국민은행에 계속 받으셨네. 쭉 잘 나오네요. 받으셨네. 네. 3,600. 정확히 저거 3,600은 아닙니다. 3,000 빌린 거예요. 3,000 빌린 거예요. 3,000 빌리고도 또 모자라서 돈이 더 필요해서 한 번 더 더 빌린 빌린 거예요? 케이스예요. 3,000을. 아, 네.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서 또 빌립니다. 빌렸어요. 어디에서는 세 번째는 농협에서 빌려요. 농협. 이렇게 많이 빌리셨네요. 자, 여기서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3,600이라고 써놓고 왜 3,000이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요. 저게 뭐냐면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라 그랬잖아요. 아, 채권 최고액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말. 예. 근데 이제 근저당과 저당이라는 말인데 저당이라는 말은 이해를 했는데 근은 뭐냐? 근저당. 근저당. 근은 뭐냐면 이 뿌리 근자예요. 네. 뿌리를 뒀다는 거예요. 자, 은행에 가서 제가 아파트를 맡겨 돈을 빌리는데 내가 한 번만 빌릴 게 아니야. 한 번만 빌리면 그냥 저당으로 하면 되는데 네. 한 번만 빌릴 게 아니야. 은행을 해놓고 돈을 빌렸다가 다시 좀 갚았다가 또 빌렸다가. 계속 이런 거래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딱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복잡해요. 근저당 설정하고 또 말소하고 설정하고 말소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고를 계속 반복할까 아니면 그냥 탁 열어놓고 아, 그냥 계속 거래를 할까요? 후자가 편하죠. 그렇죠. 네. 뿌리를 두고 할까? 그쵸. 그게 근저당이죠. 근저당. 와. 그래서 상시 거래 관계 있을 경우는 근저당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아, 두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은행이 3,600 최고 네. 3,600 그대로 빌려줘 어림없지 이러는 거죠. 왜요? 이게 만약에 잘못해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연이자 무슨 이자 해가지고 붙어버리면 페널티 이자가 붙는데 또 불어나죠. 네. 그 부분은 버퍼를 줘야죠. 넘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은행은 네. 어느 정도 빌려주냐면 120%를 아. 채권 최고액으로 결정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기 아까 그 금액이 얼마야? 3,600만 원. 3,600만 원. 600만 원? 그럼 120%가 저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면 120% 나눠 보세요. 3천만 원 빌려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3천만 그러니까 그 원을 20%의 빌려갔다. 버퍼를 두는 게 우리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의 정의예요. 최고액이 그래서 3,600으로 계산이 되는 거군요. 은행은 네. 이제 120% 정도 하고요. 네. 제2금융권은 한 130% 정도 높을 것 하고요. 같아요. 아. 기타 뭐 제3금융권은 한 더 높아요? 150%까지 갑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버퍼를 준다. 그게 이제 주는 채권 거군요. 최고액이다. 나중에 경매나 이런 걸 들어갔을 때에 점점 커지는 원리금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네네. 저거 금액을 한 겁니다. 그럼 실제 얼마 금액을 지금 빌렸는지는 잘 몰라요, 여기서는. 그렇게요? 그러네요.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7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보세요. 아유 많이 빌리셨어요, 그냥. 또 빌리셨어요? 아니 저기 보세요, 뭐 일반 사람한테 막 빌리시고 하셨어. 사업하시나 봐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러네요. 네. 이제 결국 낙찰되면서 다 없어진 거죠. 낙찰되면서 뭐 다 없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강모 여인한테 이제 갔는데 강모 여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네. 여인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네. 강모님 그분은 이제 돈을 저게 딱 빌렸는데 저게 뭐였다고요? 경락 잔금 대출이었어요. 저게 2000년 4월 14일 날. 그래서 저 돈을 바로 처리하고 2000년 4월 14일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 그거였어. 처리하시고. 어디서 농협협동조합 중앙에서 몇 퍼센트로 130%를 빌렸어요. 그래서 실제 1억을 빌린 거예요. 실제로는 네, 여기는 그렇게 1억 그때. 3천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쵸. 실제로는 이거는 1억. 130%로 예, 저기 하셨더라고요. 130%. 그러고 있다가 어느 네. 이제 지점에서 하고 있다가 이 경락잔금 대출은 비교적 좀 빨리 갚아야 돼. 그래서 다 이제 갚았어. 해지가 갚으셨어요? 됐어. 네.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 있어서 그 지점에 가가지고 다시 좀 텄어요.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요거는 또? 4,800만 800만 원인가요? 원이니까? 요건 120% 기준이니까 한 4천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돈을 빌려서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박모 씨한테 슬그머니 넘기죠. 네.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근데 그분은 너무 박모 씨 깨끗하게 쓰시고. 이분이 가장 그 정직하신 분, 그냥 박모 씨. 집 네. 가지고 그냥 관여를 안 하셨어 안 하시는? 보니까 오랫동안 네. 들고 계시고 사신 것 같아 그냥 그러고 이제 2006년에 이제 두 부부 성 씨, 전 씨에게 이제 넘어옵니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넘어가 보시죠. 성 씨, 전 씨가 이제 했는데 성 씨, 전 씨도 열심히 이 부부가 뭐를 받아요? 은행에서 저 보세요. K은행에서 또 열심히 받습니다. 받으시더라고요. 네. 이전에도 받으셨고. 근데 참 이게 지금 이 사람 둘 사이의 지분이죠. 반반 지분이죠. 네. 그럼 내 지분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은행 안 빌려줘요. 아, 왜요? 은행은 지분담보대출 안 해줘요. 지분담보대출은 없고 안 해줘요. 통으로만. 그렇죠. 아,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을 이것도 하고 그 전에도 했습니다. 네. 한 그 두 개가 저 K은행이 빌려준 것은 분명히 그 남편이 네. 물상 보증인으로 동의를 해줬을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받을 수 부인- 있어요? 그럼요. 동의. 아이고 뭐 나중에 들어가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했고 그게 없었으면 못 받으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 두 번 받으셨는데 네. 그래도 또 돈이 계속 필요하셨네. 이 여성분이. 이번에는 은행에서 이제 안 되니까 이건 뭐라고 해요? 가지고 계신 지분 전부를 근저당권 설정했다. 이젠 지분 얘기를 하잖아요. 지분을- 자, 그러면 은행을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럼 딴 데 가요. 뭐뭐 대부회사로 갔습니다. 맞네요. 너무 대부회사로 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돈을 이제 저렇게 이제 빌려온 거고요. 근데 이 대부회사도 보니까 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왜요? 딴 데서 빌려왔어요. 또 네. 람 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 대부회사 돈 없지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게. 그러나 담보는 제공해야지. 네. 너 담보로 떼봐.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아파트는 없고요.
근저당권 있어요. 근저당권. 있어요. 그래? 그럼 거기에 내가 질권 설정할게. 아. 근저당권부 질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위험하게 돈 빌리셨네요. 근데 이제 질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질권은 뭘 저쪽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모든 권리 행사는 내 동의 없이 못해. 권리 행사를 네가 돈을 받든 뭐든 권리 행사를 일단 내 동의를 받고 하는 거고, 네. 만약에 현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게 질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와, 한 집의 역사를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인지를 저희가 봤는데, 갑구하고 을구를 분리해서 봤단 말이에요, 박사님. 근데 이거를 조금 통합을 한 등기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훨씬 더 한눈에 잘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죠. 불편했죠. 불편해요. 갑을 이렇게 불편했죠. 네. 그래서 이 소유권과 이 저당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네. 날짜별로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통합등기부라고 하는데 통합등기부. 작성 방법 한번 네. 말씀드려볼게요. 알려주세요. 예. 통합등기부는 이제 쉬워요. 갑과 을구를 서로 비교해서 살아있는 권리, 죽은 거 필요 없어요. 주말한 거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권리만. 거. 예. 살아있는 권리를 시간 순서로 재별하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통합등기부인데 네. 우리가 모든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바로 이 통합등기부를 써요. 이 통합등기부를 그래서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 직접이요? 그럼요. 내가 보고 네. 앞에 걸 보고 해보자고요. 네네. 그 작성 순서는 이제 갑과 을구에서 살아있는 권리만 일단 살아있는 권리만 죽은 건 뭐 필요 있어요. 갚았다는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 순서로 재별하고 순위를 매기면서 배치하면 됩니다. 순위 매겨야 돼요? 그렇죠. 순서가 날짜 순위 있는데. 그래요? 네. 그다음에 통합등기부가 작성되어야 말소기준 등기를 찾고 인수와 소멸을 분석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네. 이게 한번 듣고 잃어버리세요. 말소기준 권리라는 건 우리가 거기에 나와요. 경매에서. 근데 우리 좀 이제 몇 해 지나면 경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경매 되거든요. 공부할 거예요, 저희. 자연스럽게 네.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사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밑바탕 다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딱 찾으면 그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거는 다 그만 버려. 다 안 소멸. 봐도. 아, 그 위에 그래요? 거는 어쩔 수 없이 들고 가 인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인데. 기준을 알고 딱 정리가 되겠네요. 이걸 작성하면. 그거를 하기 전에 미리 해놔야 될 것이 통합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걸 보고 그걸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늘은 통합등기부까지만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그 네, 작성 사례를 한번 보자. 간단하게 예를 조금 볼까요, 적어보죠. 그러면? 살아있는 권리관계만 옮겨 적는 거고요. 네. 근데 빨간 수식성 그거 옮겨 적지 않는다고요. 다 그냥 그거는 넘어가면 되고. 그런데 이제 딴 거 뭐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네. 옮겨 적자라는 거예요. 아까 안씨, 강씨, 그 박씨, 정도는, 네. 그 사람이 어떤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했는지는 보여줘야 하니까 소유권은 적자. 그다음에 권리관계가 아닌 사항은 적지 말자. 아까 무슨 주소 옮긴 거 그런 거 중요한 거 그런 아니니까.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물권하든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 네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임차권은 채권인데 걔를 어떻게 하니까 네네. 전입 신고하고 점유를 하니까 물권화가 됐다. 네. 물권화가 됐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얘도 끄잡아 와가지고 포함을 시켜줘야 한다. 통합등기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허, 네. 그거는 이제 계속 나오니까 봅시다. 네. 이제 사례 한번 봅시다. 만들어 사례를 봅시다. 바로 보여주실 거예요? 간단히 만들어 보죠. 아, 뭐 네네. 갑부가 뭐 이렇게 돼 있고 네. 을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거죠. 새로운 그쪽. 건가요? 어쨌든. 새로운 거죠. 제가 네네.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 만들어 보셨어요. 이제 갑구는 이렇게 돼 있다 보자. 네. 그런 거죠. 소유권 보존은 무조건 나오죠. 출생신고예요. 그다음 소유권 이전 청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거 콤마 아니에요. 연결된 단어예요. 압류. 그다음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런 식으로 그것도 순서대로 연결됐고. 했고 네. 을구는 이제 근저당이 두 번 있었네요. 또 사연 좀 복잡하네요. 예. 이걸 따로 보면 해석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날짜별로 섞어 보니 네. 근저당이 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이런 통합등기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날짜가 보니까 딱 가운데 들어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훨씬 깔끔하네요. 보기 저희가 이해도 자, 쉽고.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뭐 아까 말소기준 권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말소기준 권리는 뭐냐면 근저당권 가장 앞에 있는 근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색깔 칠해놨잖아요. 맞아요. 빨간색으로. 저걸 딱 기준으로 하고 밑에는 버리고 위에 것만 챙긴다 뭐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우리가 경매할 때 하자고요. 네. 어쨌든 통합등기부가 이렇게 네. 날짜 순서대로 해서 만들어졌다. 네. 그런 거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러한 통합등기부는 네. 어디에 쓰여질까? 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쓰임새가 있으니까 그렇죠. 통합이 됐겠죠. 그 우리 이거 인터넷에 보면은 네. 경매 정보 사이트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면 거기 많이 경매 있죠. 사이트에서 막 그
공짜로 막 이거를 자꾸 열람할 수 보여줘요. 있잖아요. 통합 등기부를 여보세요. 네네. 이게 그거예요. 봤어요. 예, 예. 이게 그거예요. 이게 네. 딱 해주는데 물론 이거를 그대로 다 믿고 보면 돼요. 그러면 다 믿어도 되나요? 믿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밑에다 네. 뭐라고 써놨냐면 네. 책임 안 진다고 나와요. 아. 글자에서. 그럼 책임지지 무슨 얘기냐면 않는다. 예. 사실상은 좀 실수가 있어요 이게. 음. 그러나 이거는 한 번 실패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럼요. 예. 권리 분석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예. 경매 관심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때는 이것만 보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등기부 등본을 떼 와서 값고 을구를 살아있는 권리를 해가지고 비교를 내가 해보고 통합 등기를 만들어 봐야 만들어서 돼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맞다면 맞는 거고요.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내가 만든 거하고 일치하지 않는 실제로 경우가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이 있더라. 아, 꽤 그렇기 있습니까?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배울 경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고 내가 직접 통합 등기부 등본도 작성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이제 가지고 있으셔야지만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과 내가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등기부 등본을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자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오늘 좀 쭉 달려와 봤는데 박사님께서 한번 좀 요약을 해주세요. 서머리. 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재산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도 지키기 알아야 하고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죠. 배워야 하고 그게 그다음에 기대크의 기본이잖아요. 그다음에 네. 또 재산을 증식하는 의미에서도 네.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소유권 이해 권리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고 시간 흐름으로 통합 등기부도 작성해 보고 네.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우선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이제 나오니까 네. 우리가 이거 하고 스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내 자산 지키고 네.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 등기부 등본을 정확하게 보는 법을 조금 익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완결편으로 조금 완료가 돼서 저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등기부 등본을 자세하게 읽는 법까지 오늘 이슈를 말하다에서는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또 고민 해결해드리는 아나토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투자 고민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요. 여러 가지 또 공부할 수 있는 세미나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3월 19일 화요일에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에 열리니까요. 장소와 시간 체크하셨다가 또 많이 도움 받아갈 수 있는 세미나장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박사님 받아놓은 고민 상담이 있는데 어떤 사연인지 먼저 보고 해결을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문자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임차권과 전세권의 장단점을 알고 싶다. 그리고 주택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어떤 걸까요? 라고 물음표를 주셨는데요. 자세한 사연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저희 시청자님이 동작구에 사는 직장인이시라고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집을 구하셨는데 임차 이후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또한 확장 일자까지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임차권과 전세권의 각각의 장단점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다고 하셨고 주택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건지 선택을 조금 해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박사님 이런 조금 사연입니다. 저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좀
조금 가지고 계신 사연일 것 같고 고민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전세권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 전세권 내용을 좀 알아보죠. 네,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예. 예. 전세권은 뭐 전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제한물권에서 얘기했죠. 용익물권과 네. 담보물권. 네. 그래서 용익물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세권은 우리가 느낌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전세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 수익하고 나중에 이제 끝나면 전세 계약 끝나면? 네.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또 반환 받는 권리 뭐 이것을 뭐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앵커님 혹시 네.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될 거 있어요. 너 어제 전세산이 할 때 네. 전세산이 월세산이 거기에 그 전세는 전세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전세든 월세든 그건 그냥 다 그냥 임차예요. 예, 개념으로 임차권이에요.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냥 그거는 그냥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어디 집 전세로 들어가도 등기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 전세권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는 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네. 10원이라도 지급을 해야 전세권이 해야죠. 성립이 네. 됩니다. 전세권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내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고 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 민법에서 정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용 수익해도 돼. 용익 물권적 성격. 그다음에 돈 안 줘? 그러면 내가 처분해서 갖고 간다. 담보 물권적 성격. 네. 이거 그냥 꽃놀이패죠. 다 들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전세권의 특징이다. 아, 꽃놀이패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그거는 이제 경매 가서 보면 알아요. 경매 가서 보면은 네. 전세권자는 네. 내 돈 내놔라고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전세권이요. 우선 이래서 우리 민법에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 두 개를 갖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네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이 전세권이라는 그렇죠. 거는 네.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임차권과 달리 경매 청구 및 전대관이 무슨 말이냐? 경매 청 얘는 이런 담보물권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경매 돈 안 줘? 경매도 경매 청구할 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뭐 받아왔고 법원에서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전대라는 것은 내가 남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또 다시 전대도 가능하고요. 전대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전세권이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래서 너한테 준하는 네가 그냥 다 사용 수익해라. 뭐 누굴 빌려주든지 말든지. 그게 그런 것이 이제 전세권으로 좀 이어져 온 건데 특징이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전세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임차권과는 좀 다르다. 네. 임차권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비교를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세하고 임차하고. 네. 세상에 물건처럼 강한 건 없다 그랬죠. 채권이 감히 물건에게 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이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물건은 소유권이 옮겨간 거고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채권인데 했는데 네. 바뀌었어요. 이 주인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나가 하면 나가는 거예요. 네. 왜? 물건은 채권을 이기기 때문에. 아,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보호를 할까? 이슬은 약자니까. 그래서 그렇죠. 1981년에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거기서 뭐냐면은 야, 너 임차권이라는 것은 채권이다. 채권은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네, 네. 그런 상대적인 권리인데 너에게 물건의 힘을 심어주마. 그게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물건이 됩니까? 했더니 네. 두 가지만 해.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전입 신고하고 그다음에 거기 앉아 있어 집에. 네. 점유를 해야 점유를 하고. 해라. 예. 그러면은 너에게 대항력을 줄게. 대항력은 뭐예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갈 수 있다. 버틸 수 있는 권리. 돈 안 주면 안 나갈 수 있다. 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항하는 것과 네. 또 나중에 나갈 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죠. 그거는 이제 확정일자라는 거예요. 확정일자까지. 저희 성님 잘 하셨네요. 확정일자를 딱 찍어줘야
이제는 물건끼리 싸울 수가 있죠. 물건은 네. 뭐로 싸운다 그랬어요? 나이 먹은 거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나이 먹은 그게 게 또 가장이다. 우선순위라고. 그래서 네. 그 날짜를 만들어줘야죠. 맞아요. 그래서 확정일자. 그래서 그 세 개는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라는 것은 꼭 받으셔야 우리가 돼요. 어디 임차에 들어갈 때 항상 세 기계적으로 가지. 하는 거예요. 네, 체크 포인트.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물건이고 이건 채권이고 근데 물건화가 가능한다는 거고 얘는 계약하고 바로 등기해야 물건이니까 성립이 되고 되는 것이고. 얘는 계약밖에 더해요. 네. 채권인데 그다음에 얘는 등기로서 대항력이 생기는데 얘는 등기하는 경우도 있죠. 언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등기할 수 있고.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입신고 점유하면 된다. 네. 그다음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고 네.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거예요. 네네. 임차권에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없고 전세권 없죠. 없고 임차권만 있어요. 아, 최우선 변제권이 이게 아주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핵심인가요? 예. 저거면 임차권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매 청구권은 있다라는 거 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최단 기간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권은 건물은 1년이고 네. 우리 주택 보통 할 때 2년 2년 계약하잖아요. 계약.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1년만 할게요로 계약했어도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고 2년 해도 돼요. 아. 2년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팁이네요. 우리 이제 2년까지. 나중에 이제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따로 한 번씩 다룰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얘기를 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우선 변제권에서 차이가 딱 나는데. 네. 네. 자, 이게 보면은 네. 이 우리가 전세라는 것이 예전에 보다 또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이 막 여기저기로 가면 내 돈이 그걸 받을 수 있을까 말까 그 고민을 많이 관련된 하는, 좀 그죠? 부정적인 기사도 되게 그런 많이 게 이제 나고.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것은 이제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에요. 네. 소액 임차인의 그 주택 경매에서 순위와 상관없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순위와 물건에서는 순위 싸움이라며. 네. 맞아요. 순위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한테 이것만은 줘야 돼. 네 앞에 뭐가 저당권이 있든 뭐 전세권이 다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무조건 올라가서 이것만은 보장해 줘야 이게 돼. 최우선. 사회 보장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아하. 자, 그러면 네, 이게 네. 이런 거를 만들어 놨으니 자,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경우를 갖추면 돼. 뭐냐?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네. 돼. 이런 거죠. 이게 시점이 뭐냐면은 최고 그 말소기준 권리 최선 근저당 설정한 날 그날이 어디에 있느냐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게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있다라 치면은 우리 서울이죠. 네. 서울은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보장해 준다. 얼마까지? 3,700만 원까지. 3,700만 원까지. 그 금액 넘어가는 사람들은 해당 안 안 돼. 되고. 이렇게 보호할 가치는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딱 기준이 있네요. 그렇죠. 금액으로. 만약에 네. 이전 거라면 1위 갖고 서울은 1억 원까지만 한다. 3,400만 원까지. 그 날짜를 잘 보시고 저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해주겠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첫 번째 조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지금 임차인이잖아요. 네. 임차권이잖아요. 네. 임차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력 있어야 돼요. 대항력? 아까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확정일자까지 그거 받고.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세 가지. 네. 그다음에 나 이 돈 받을 거 있거든요. 가서 주장을 해야 돼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가서 주장을 해야 돼요. 언제? 경매할 때. 네. 경매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 돈 받을 사람 뭐요? 이 집 살 사람 뭐요? 끝이에요, 그게. 두 가지. 두 개잖아. 그래. 돈 이 사람한테 채권자 뭐요? 가서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배당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 이거 받을 게 있다. 하셔야 그래야 돼요. 그 세 가지 조건을 엔드로 충족을 해야 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최우선 최종적으로 변제라는 제도죠.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박사님? 제가 돈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 돈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이고.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채권 담보 목적 주택 임대차인데 이게 뭐냐면 빌려간 돈 돌려줘 했더니 아이고 돌려주기는커녕 야 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경매 들어가 생겼다. 충격적인데 돈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경매 들어간다. 야 그러니 그럼 내가 니네 아파트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겠다. 소액 임차인이라는 건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최우선 변제를 염두에 둔 받으려고? 거죠. 예. 그러면 경매 들어가서 첫 번째로 받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될까? 인정받을 이렇게 수 되는 거죠. 있을까? 물음표인데 그 밑에 그쵸. 나오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최우선 변제권의 입법 취지를 좀 알아야 돼요. 소액 임차인의 경우 임차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에요. 비록 3,400만 원, 3,700만 원이 누구에게는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큰 전 재산이다. 재산일 수도 그래서 있고.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좀 해치더라도 저당권자의 저기를 해치더라도 그들은 사회보장적으로 우선 좀 고려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너 돈 많은 사람은 돈 빌려주고 그걸 이용해서 취지에 받으려는 맞지 하는 것은 않는다. 취지에 예.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 판례는 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게 결론이에요, 박사님. 아유 인정해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저희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좀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이제 요약을 해서 조금 전해드리죠. 그러면은 네, 쭉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전세권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권의 대표적인 것이고 좀 있어 보여요. 일단은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차인과 임단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집주인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집주인의 합의 꼭 합의 필요해요. 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그게 뭐냐면 세금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얼마 딱 찍혀. 1억. 그러면 세무서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럼 그거가 그거로 조금 소득 창출했겠다. 뻔하지긴 하네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것 하려고 하긴 같아요. 하는데 어쨌든 또 등기를 하고 관련 비용도 발생하고 하니까 임차권보다 좀 보장 범위가 넓을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도 있죠. 네. 일부 유리한 측면도 있긴 하나 우리 주택을 임차하는 입장에서는 주택을 임차하는 입장에서는 임차권이 비용과 보증금 안전성 측면에서 전세권보다 유리해요. 솔루션을 내드립니다. 임차권이 우선이다. 더 좋다. 네. 유리해요. 그래서 네. 결론은 이제 임차권으로 모든 것이 해결하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매할 때는 임차인은 그 집에 뭐 토지든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배당이 되는데 전세권은 대개 어떻게 하느냐면 그 건물 전체 이렇게 전세권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뭐 건물이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하고 같이 경매 들어가면은 땅 1억, 건물 1억이면은 만약에 뭐 1억 5천에 이게 저기가 됐다 그러면 n분의 1 딱 쳐서 7,500만 원씩 이렇게 배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아무리 많이 해도 7,500만 원까지 못 받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조금 전세권은. 제한적이네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이제 건물에만 하지 말고 사실 땅까지 전세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줄까요? 그거는 좀 그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절대적으로 임차인이 유리한 것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길어서 네, 우리 네. 차츰 그 상임법, 주임법에서 그때 저 설명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뭐냐? 네. 임차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전입신고는 점유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우리가 이거 임차인 보호하는 거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네, 법인을 네. 보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법인도 보호 안 하다가 이제 작은 중소기업도 이제 보호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들이 아닌 뭐 중견법인, 개인이 아니시고 법인이시면 중견법인 이상 네. 그런 경우는 모르다가 권리를 보호하겠어요. 전세권을 설정하겠죠. 그때는 그런, 전세권. 제한된 네. 경우에는 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신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임차권과 전세권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 분석 도와드렸고요. 저희 시청자님의 입장에 한해서는 임차권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까지 내드리면서요. 오늘 고민 상담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희 1, 2부는 이제 끝나서 등기부등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요? 이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이제 권리 분석 뭐 이러면서 이제 굴러가야 되는데 네. 잠시 이쯤에서 네. 좀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세미나를 좀 해보니까 네네. 양도소득세 2019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 상당히 핫키워드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다뤄줘야 되겠다. 이미 저번에 우리가 공시가결 통해서 보유세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했어요. 이제 네. 보유세가 많다라는 건 인식을 하시고 어떤 전략을 취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솔루션 팔려고 하다 보니 이게 양도소득세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 양도소득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네. 한번 좀 다뤄보고 네. 한번 좀 고객님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2019년도 네. 양도소득세의 소득세? 주요 내용 뭐 이런 네. 내용을 한번 방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제 미리 주셨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조금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네 조금 더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현철 박사와 오늘 함께 부동산 희노애락 살펴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읽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아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은 저희가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혹시 뭐 이사철이기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거나 하시면은 실전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희노애락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토지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